하인리히 힘러의 인물은 20세기 가장 어두운 인물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이는 열정적인 연설이나 대중을 끌어들이는 카리스마 때문이 아니라 관료주의를 절멸의 도구로 변모시킨 정확성 때문이었다. 다른 나치 지도자들이 몸짓과 말로 빛나려 할 때 그는 침묵 속에서 작동하며 모든 기록, 모든 파일, 모든 서면 명령을 죽음의 톱니바퀴의 일부로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다. 통제에 대한 그의 집착은 일상적인 감시부터 정권의 적으로 간주되는 자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에 이르는 경찰망을 설계하게 이끌었고, 그 효율성은 잔혹한 것을 숫자, 달력, 기술 용어 아래 숨겼다. 회색빛 외모와 과시 없는 사생활 뒤에서 그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세심한 탄압 시스템 중 하나를 지휘했으며 전체 영토를 계획된 테러의 실험실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 그 자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하는 데 일조했던 제국의 붕괴 속에서 그의 최후는 어떠했는가? 냉혹한 질서의 부상, 새로운 지배자 이전의 독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은 정치적, 영토적, 경제적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은 부가된 조건들에 종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려던 당국은 불만을 품은 인구에 직면했고, 많은 결정들은 거리에서 커져가는 불안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건의 약속은 모든 사람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패배의 무게를 각 가정이 느끼는 일상의 현실과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불안은 신문에서만 표출된 것이 아니라 승전국들과의 어떠한 협력 시도도 거부하는 단체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신, 내부 부패, 그리고 내부로부터 통제권을 되찾을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새로운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강하게 퍼지던 말들은 이미 깊은 변화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기관들은 여전히 국가의 정치적 삶을 지탱하는 취약한 구조를 바꾸지 않고 긴장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작은 마을과 산업 도시에서는 몇몇 새로운 단체들이 빠르게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단순한 모임이나 인쇄된 소식지에 불과했지만 다른 단체들은 법적 질서에 도전하는 확고함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은 조약으로 축소되었지만 일부 퇴역 장교들은 지난 시절에 대한 향수를 숨기지 않는 부문들 사이에서 여전히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리는 포스터, 즉흥적인 모임, 그리고 새로운 담론 아래 오래된 상징을 되찾는 기호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추진력은 좌절감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시에 당열 내적 힘, 그리고 집단적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되던 특정 집단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비전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10년 동안 불안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합도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지 못했고 새로운 정부 시도마다 이전보다 더 약해 보였습니다. 실업이나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체제 외곽에서 벌어지는 충돌로 인해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반대 이념을 가진 단체들은 거리에서 충돌했고 기관들은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옛 질서에서 남아있던 구조는 특권을 잃지 않으면서 적응하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은 모호함이나 타협 없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담론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사상은 때로는 경제적 제안으로 위장되어 때로는 집단적 의무에 대한 요청으로 강력하게 유포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그러한 긴장 속에서 성장했고 급진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정치적 언어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동맹은 빠르게 변했고 상호 비난은 끊이지 않았으며 권력기관에서 내려진 결정은 계획보다는 두려움에 더 많이 반응했습니다. 한편 그때까지 주변부에 머물던 일부 단체들은 신문과 라디오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더욱 분명해졌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던 자리들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은 복원, 질서, 확고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물들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들은 기존의 메커니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퍼져나갔습니다. 점차적으로 일부 이름들은 지지자들을 얻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안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합의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부의 삶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 하나의 비전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전통적인 기관들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었다. 정치 생활을 지탱하던 규칙들은 새로운 유형의 권위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정되었다. 일부는 저항 없이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였고, 다른 일부는 편의나 두려움 때문에 그것들을 정당화했다. 법적 구조는 더 직접적인 통제 방식을 허용하도록 조정되었고, 비판적인 목소리들은 거창한 몸짓 없이 밀려났다. 그러한 환경에서 결정들은 더 이상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내려오고 논의 없이 적용되는 지시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복종이라는 개념이 이전에는 토론이 차지했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전 질서에서 남아있던 구조들은 어떤 형태의 반대도 거부하는 논리에 의해 흡수되었다. 공공장소는 변했고, 상징은 적응했으며 규범은 통일되었다. 더 이상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 없이 강요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부터 국경은 단순한 영토적 한계가 아니게 되었다. 당국은 기존에 확립된 것을 넘어 통제를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공간 확장 재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외교적 대화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대체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다가오는 것을 경고하려 했지만 그들의 경고는 반향을 얻지 못했다. 행동은 숨겨지지 않았고 점진적이었다.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더욱 약해졌다. 더 큰 분쟁의 가능성이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환경에서 내부의 담론은 더욱 극단화되었다. 그것은 단지 국가를 이끄는 것을 넘어 외부로 모델을 투영하고 지도를 수정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정들은 더욱 공격적이 되었다. 조약이 체결되고 선이 그어졌으며 다른 맥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을 개입들이 조직되었다. 이전에는 특정 부문에만 국한되었던 이미지들이 신문, 학교, 거리에서 흔해졌다. 구조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강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확립된 것의 엄격한 적용으로 강화되었다. 법률은 특정 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정되었고, 핵심 직책은 의문 없이 실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가장 폐쇄적인 회의에서는 더 이상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들이 논의되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두드러진 것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더 이상 정당화가 필요 없는 완전한 논리였다. 권력은 익명화되고 작동적이며 효율성에 집중되었다. 이전의 균형은 뒤로 밀려나고 멈춤 없이 전진하는 수직적 결정들의 사슬로 대체되었다. 누가 소리 없이, 연설 없이 단지 스스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계의 힘만으로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통제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 순수함에 집착하는 아이. 하인리히 힘러는 20세기 초 미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란 가정에서는 복종과 올바름이 단순한 규칙을 넘어 일상 행동을 정의하는 기둥이었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잘 교육받는다는 것, 위계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매우 분명한 생각을 흡수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의 명예와 대중의 이미지는 협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이에른의 미래왕의 가정교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엄격하고 까다로우며 아주 작은 세부 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유지했는데, 이는 의식, 끊임없는 학업, 꼼꼼한 기도, 그리고 자녀들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영구적인 감시로 특징 지어지는 일상생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규율의 분위기 속에서 힘러는 가톨릭 상징, 성인상, 엄격한 행동 규칙, 권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어떤 형태의 약함이나 도덕적 일탈에 대한 암묵적인 거부감에 둘러싸여 자랐고, 이는 그의 성격을 영원히 각인시켰습니다. 자라면서 하인리히는 질서, 청결, 올바름에 대한 강박관념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인종적인 면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는 일기를 썼는데, 그곳에 자신이 한 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해 생각한 것, 자신에게서 바꾸고 싶은 것, 더 강하고 순수하며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거의 병적인 자기 요구와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영구적인 죄책감을 가진 강직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불순한 생각을 검열하고 자신의 감정을 비판했으며 운동이나 학업 루틴을 따르도록 명령하는 것과 같은 냉정함으로 자신의 몸과 욕망을 지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톨릭 종교는 따뜻한 영적 경험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결코 완전히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완벽함의 이상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키는 규율의 코드처럼 기능했습니다. 청소년기에 힘러는 인종, 순수성, 희생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역사나 고대 문화에 호기심을 가진 젊은이가 아니라 아주 일찍부터 모든 것을 위계적이고 배타적이며 독일적인 것이 외래적인 것보다, 건강한 것이 병든 것보다, 도덕적인 것이 일탈적인 것보다 우월하다는 관점을 통해 걸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의심, 유희 또는 열린 탐구의 어떤 표현도 없으며 개인적인 도덕적 틀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위협, 불순물 또는 약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과거의 군사작전, 종교 순교자, 깨지지 않는 이상을 수호하는 기사들에 대해 읽었고 죽음이 구원의 형태이고 이상에 의해 정당화된다면 폭력이 범죄가 아니라 용기의 표현이었던 고귀한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인물들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가족 환경에는 전통적인 것, 귀족적인 것, 민족주의적인 것에 대한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자신을 반유대주의자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독일의 뿌리 보존, 민족의 단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관습 방어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힘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종, 혈통, 국가에 대한 더욱 급진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이미 여성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보여주었는데 여성을 순수하고 조신하며 순종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자유롭거나 자발적인 사랑의 흔적이 없었으며 대신 국가 프로젝트의 기능적인 순결, 충실함, 모성이라는 자신의 틀에 맞는 동반자를 찾으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감정적인 억압은 그의 성적인 어려움과 일치했는데 그는 자신의 글에서 수치심, 좌절, 그리고 자제력을 통해 자신을 바로잡으려는 결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무력감은 단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취약성이나 애정의 위치에서 인간적인 것과 연결되지 못하는 무능력이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힘러는 농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진정한 관심은 여전히 이념적이고 영적인 것, 그리고 인종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업에 참석하는 동안 독일 민족의 운명, 국가를 재건할 필요성, 도덕적 타락에 맞서는 싸움, 그리고 자신과 같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가치들의 회복으로 이끌 새로운 엘리트가 되어야 할 의무에 대해 몇 시간씩 글을 썼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아직 어떤 정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을 거부하고 의회주의를 경멸하며 게르만 정신의 부활을 꿈꾸던 민족주의 학생단체 및 중운사 단체들과 이미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작고 밀교적이거나 기사도적인 성향을 띠었던 이 단체들은 힘러에게 구체적인 행동의 틀 안에서 그의 강박적인 정체성을 투영하고 인종적 순수성, 국가적 명예, 희생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 속에서 개인적인 좌절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그는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서클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적이거나 우연한 방식이 아니라 소속감, 이념적 재확인, 그리고 질서와 청결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의 일관성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이제는 독일 민족이라는 집단적 신체에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덕적 타락, 경제적 붕괴, 군사적 패배, 그리고 독일의 정신적 붕괴를 유대인에게 비난하는 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의심하기보다는 그가 이미 느끼고 있던 것을 확인하는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정화되어야 할 내부적인 부패가 있었고 제거되어야 할 침투한 적이 존재했으며 국가의 온전함이 회복되어야만 미래가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같은 시기에 순교자의 상징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는데 더 이상 단순히 군인이나 성인이 아니라 심지어 파괴를 수반하더라도 자신의 민족을 정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대학 생활에서 그는 학문적으로 빛나지 못했고 카리스마나 직접적인 리더십 능력으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성적이고 세심하며 자신의 일상에 집착하고 극도로 비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면적으로 매우 활발한 삶을 유지했고 그곳에서 모든 실패, 모든 실수, 모든 억압된 욕망은 점점 더 폐쇄적이고 더 배타적이며 더 급진적인 이념적 프로젝트를 키웠습니다. 그의 주변에서는 이미 그를 강박적이고 지나치게 경직된 사람으로 보았지만 일부 민족주의 그룹 내에서는 바로 그러한 비타협성이 그를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식인은 아니었지만 절대적인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대중선동가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민족주의의 주변에서 더욱 강하게 순환하기 시작한 사상의 광적인 추종자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시적인 정치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그는 인종의 운명, 게르만 정체성, 순수성의 필요성,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구축에 대해 계속 글을 썼고 비록 동료들 사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미 나머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원칙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보여주면서 규율과 복종에 대한 숭배가 유일하게 가능한 모델로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점점 더 경직된 길을 표시했습니다. 그가 가장 반복했던 생각 중에는 한 국가의 위대함이 민주적인 담론, 공개적인 선거 또는 정당 간의 합의에 의존할 수 없고 내면의 순수성과 굽히지 않는 도덕적 비전을 가진 개인에 의해 구현된 강한 의지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복잡한 철학적 독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즉각적인 환경, 즉 은퇴한 군인, 보수적인 교수, 그리고 국가의 상태에 실망한 학생들 사이에서 순환하는 사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한 온상에서 그는 혼돈과 퇴폐가 질서, 규율, 그리고 민족 청소로만 싸울 수 있는 이원론적 비전을 발전시켰는데 비록 그 당시에는 그것을 완전히 명확하게 드러낼 용기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에는 이미 나중에 그의 생각의 중심 부분이 될 요소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종에 대한 숭배, 피에 대한 강박, 그리고 그가 약하거나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경멸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핵심 측면은 그의 형 게프하르트와의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는 그와 달리 학문적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존경할 만한 경력을 가진 공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한 끊임없는 비교는 우수성, 확고한 존재감, 그리고 외부 인정을 중시하는 가족 환경 내에서 자신이 가려지고 덜 성공했다고 느끼면서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하인리히는 아직 어떻게 그리고 언제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더 초월적인 다른 임무를 달성해야 한다는 느낌을 안고 살았습니다. 명확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 수단 없이 두각을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은 그의 고립 경향을 강화했지만 또한 그가 숨겨진 위치에서 깊은 변화의 설계자가 될 수 있는 웅장한 프로젝트를 환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히물러는 중운사운동과 민족주의 성향의 청소년 조직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참여가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독일의 명예회복, 국제조약 거부, 그리고 그들이 내부 배신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투쟁을 장려하는 단체들과 끊임없이 접촉했습니다. 그는 퍼레이드에 참석하고 열광적인 연설을 들었으며 국가의 몸에서 이질적이라고 여겨지는 요소들을 추방할 필요성에 대해 단호하게 말하는 인물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그의 시각 또한 이 시기에 발전하여 가족 환경에서 물려받은 불신에서 벗어나 그들을 질서, 도덕, 그리고 인종의 본질적인 적으로 규정하는 더욱 정교한 신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그가 아직 공개적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글에서는 이미 반유대주의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확신인 정신적 구성이 나타났습니다. 공포의 관료 SS에서의 첫걸음. 1930년에 힘러는 이미 당 조직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민족주의 대열 내 임무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다. 대중 앞에서 여전히 신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행정 업무와 절대적인 충성심이 자신을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만든다고 확신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세심하고 아주 작은 세부 사항에 집중했으며 그때까지 상징적인 비중만 있었던 조직인 SS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받자마자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에 SS그룹은 운동 내에서 명확한 기능이나
견고한 구조 없이 여전히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SA에 종속되어 있었고 실질적인 자율성이 없었으며 이는 이미 그 부대에 대한 다른 목적을 예견하고 있던 힘러를 좌절시켰다. 그의 생각은 SS를 폐쇄적이고 신중하게 선발된 핵심 집단으로 만들어서 각 구성원이 순종, 신체적 외모, 이념적 성향의 특정 조합을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의 말과 글에서 훗날 그가 나머지 민족과 분리되어 유지될 인종적으로 특별한 집단으로 정의할 것에 대한 첫 스케치들이 이미 드러났다. SA가 통제불능으로 성장함에 따라 힘러는 SS가 그러한 무질서한 확장 모델을 따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A가 수천 명을 모집하고 폭력적인 거리 행사를 벌이는 동안 그는 SS가 작고 구조화되고 중앙에서 통제되기를 바랐다. 여러 차례 그는 단지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었고 그 질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본질적이라고 여겼던 원칙들, 즉 순종, 민족적 순수성, 침묵에 대한 헌신으로 측정되어야 했다. 그가 이끄는 부대의 통제된 확장과 병행하여 그는 당시에는 전례가 없던 일련의 내부 기록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각 활동에 대해 상세한 양식, 개인 파일, 지속적인 추적 및 사전 승인을 요구했다. 목표는 분명했다. SS 내의 모든 개인이 입대부터 일상적인 행동까지 관찰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오래된 회원들조차 서류 작업, 내부 규정 및 정기적인 검토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그의 조직가로서의 능력은 자신의 방식을 공유하는 인물들에게서 지지를 얻었다. 그는 다르와 기타 인종주의 진영 활동가들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이들은 국가가 정치적 엘리트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엘리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디어는 힘러에게 깊이 파고들었고 그는 SS를 선택적 번식, 배우자에 대한 감시, 그리고 나머지 사회와의 혼합을 막을 엄격한 규율을 통해 시간에 걸쳐 영속될 일종의 인종적 질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한 비전이 주변적, 비주류적으로 보였지만 그는 외부 승인 없이 자신의 그룹 내에서 그것을 규범으로 만들었다. 이 단계에서 힘러는 아직 국가안보 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행보는 이미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감시가 군대나 전통적인 경찰의 손에 맡겨져서는 안 되며 당과 인종 프로젝트에 충실한 병행 구조에 있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임명이나 내부 순환을 제안할 때에는 항상 관료적 효율성과 이념적 순수성이라는 이중 논리를 염두에 두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사소한 일에 매달리고 명단, 제복, 허가증 통제에 집착하는 과장된 사무원으로 보았다. 하지만 바로 그 세심함이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는 것이었다. 다른 당 지도자들이 인기도나 폭력 사용에 권위를 두는 동안 힘을러는 행정을 통해 권력을 구축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부여할 내부 규칙, 절차 및 의례를 만들었다. 그의 끊임없는 목표 중 하나는 모든 모호함을 줄이는 것이었다. 무언가가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의심스러워졌다. 어떤 몸짓이 허가되지 않으면 용납될 수 없었다. 그리고 의문이 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제거되어야 했다. 그러한 논리 아래 그의 지휘 구조는 점점 더 계층화되었고 중간 관리자들은 더욱 훈련되었으며 기록은 점점 더 철저해졌다. 3년도 차에 되지 않아 보조 집단으로 시작했던 조직은 자체적인 내부 논리, 자체적인 선발 시스템, 그리고 미래에 차지해야 할 역할에 대한 다른 비전을 갖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연설을 통해 이루는 것을 그는 규정과 내부 감시를 통해 확립했다. 히물러의 모습은 아직 일반 대중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부에서는 모호한 개념을 구체적인 운영 메커니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의 영향력은 집회나 연극적인 몸짓에서 구축된 것이 아니라 내부 관리, 즉 양식, 서면 지시, 엄격한 절차를 통해 형성되었다. 그의 지휘 아래 SS는 보조 집단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조직으로 변모했으며 그 구성원들은 단순히 다른 제복을 입는 것을 넘어 그의 책상에서 설계된 논리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고 반응했다. 히틀러와의 친밀함은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그러한 유용성 덕분에 강화되었다.
다른 지도자들이 서로 논쟁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동안 히물러는 단순히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주역을 찾거나 명단에 자리를 요구하거나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 그는 단지 정리할 공간, 기록할 시간, 그리고 선택할 허가만을 요청했다. 그것으로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미 빠르게 확장될 병렬 권력의 요소들을 담고 있는 것을 구축하기에 충분했다. 1931년이 지나면서 히물러는 SS가 당의 단순한 의례적인 부대 이상의 견고한 구조와 다른 기능을 필요로 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폐쇄적인 규범, 엄격한 계층 구조, 그리고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의례를 가진 조직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입대를 희망하는 자는 개인적, 가족적, 인종적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그 후 무조건적인 복종을 기반으로 한 훈련을 받아야 했다. 요구되는 생물학적 또는 행동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충실한 국가사회주의자라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았다.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혈통과 행동이 동일한 논리 아래 평가되는 폐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운동에 공감하거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계층에 속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내부 조직은 특정 단위로 나뉘기 시작했다. 일부는 내부 규율을 통제했고 다른 일부는 정권의 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구성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구조는 여전히 작았지만 힘러는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읽고 승진을 결정하고 수입을 승인하며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그의 사무실을 거쳤습니다. 그의 통제에 대한 열망은 각 구성원의 삶, 행동, 가족 환경에 대한 세심한 기록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은 그만이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가진 중앙 파일의 일부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그는 나중에 핵심이 될 아이디어, 즉 구지배 계급을 대체할 인종 엘리트의 형성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결혼, 가족 배경, 사생활 및 개인적 유대관계에 대한 규범을 부과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편차는 감지되고 기록되고 시정되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식은 증가했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맹세는 입대에 협상 불가능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상징적인 날짜 인사 규범, 대우 방식 및 복장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힘러는 이러한 것들이 문자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어떠한 위반이라도 제재나 즉각적인 해고로 처벌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그는 전문화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SS는 아직 대규모 군사력이 아니었지만 그는 신체 훈련과 엄격한 규율 규범을 도입했습니다. 그에게는 각 구성원이 열정이나 복종을 넘어 자신에게 부여된 역사적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당내에서 동맹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도자들과 같은 카리스마는 없었지만 그의 신중한 스타일과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은 그를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내부 분쟁으로 남겨진 공간을 차지하는 방법을 알았고 그의 방법은 다른 지도자들이 질서를 확립하는 데 실패한 지역에서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의 통제가 가장 빠르게 확고해진 곳은 바이에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엄격하게 모집 모델을 적용하고 규율을 가지고 행사를 조직했으며 심지어 적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질서, 신비주의, 효율성의 조합은 그를 운동 내에서 돋보이게 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를 알아차리고 그 시스템을 다른 지역에도 복제할 여지를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힘러는 SS가 이미 국가기관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당의 공식적인 통제 아래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는 보고서가 제때 도착하고 규칙이 균일하게 적용되며 모든 부당한 결근은 추방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권위를 부과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일한 논리로 운영될 수 있는 동질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SS는 이미 그 수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SA보다 작았지만 SS의 내부 구조, 흠없는 충성심, 엄격한 선발 시스템은 그들에게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결속력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힘러가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이나 대체 리더십이 없는 훈련된 부대였습니다. 같은 해 그는 바이에른의 정치 경찰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국가의 일부였지만 그 기능은 SS 사무실에서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힘러는 그곳에 자신의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끊임없는 감시, 명단 작성, 움직임 추적, 그리고 주간 보고서 작성 등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진정한 총체적 통제 시도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역할은 조직적인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적들, 당원들, 심지어 시민들까지 감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감시의 논리는 이후 나머지 국가로 확장될 운영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능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작동하기 시작한 세력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 히틀러에게 응답했지만 그의 결정 중 어느 것도 검토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위는 완전했고 그의 규범은 SS가 활동하는 모든 구석에 부과되었습니다. 소규모 호위 부대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확장되는 내부 경찰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즉각적이지는 않았지만 힘러는 이미 그것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 양성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그룹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번식 기준 수립, 그리고 SS를 당 자체를 넘어선 독립적인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었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역사적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해 말 그의 인물은 이미 권력의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연설이나 공개적인 등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조용한 효율성, 엄격한 구조의 창조,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 없이 규범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계산된 운영 방식에서 그의 부상의 기원이 발견되었습니다. 힘러 제국을 건설하다, 국가 안의 국가. 1934년 여름을 향해 달력이 나아가는 동안 힘러는 더 이상 단순히 유능한 조직가나 훈육된 경호원 그룹의 우두머리가 아니었고 정권의 기구 내에서 점점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 강화는 소위 장검의 밤이라고 불리는 날들 이전에 분명해졌습니다. 은밀한 경로를 통해 힘러와 하이드리히는 히틀러에게 SA의 지도자인 에른스트 로엠이 SS를 자신의 통제에 흡수하려 공모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지만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때 숙청이 실행되었습니다. 1934년 6월 30일 밤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SS는 SA 지도자 수십 명의 체포와 처형에 참여하여 히틀러에 대한 직접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내부 라이벌을 제거했습니다. 다음 날 힘러는 당 보안기구 내에서 더 이상 계층적 장애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램과 다른 불필요한 우두머리들이 제거되면서 SS는 전례 없는 작전 자율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힘러에게 더 큰 행동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그의 역할에 대해 보상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SS의 국가 경찰 접근이 공고해졌습니다. 첫째, 힘러는 바이에른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권력은 독일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지역 구조에 응답하던 게슈타포는 SS의 권위 아래 통일되었고 형사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감시, 어감 및 통제 기구가 공식적으로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힘러의 손에 놓이도록 하는 제도적 구조가 설계되었습니다. 그의 오른팔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를 통해 지역 정보원부터 이동식 진압부대에 이르는 감시망이 조직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데이터가 교차 확인되며 목록이 작성되고 외과적 정밀함으로 체포가 계획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힘러는 강제 수용소의 성격을 변경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구금 장소였던 곳들이 이념적 재교육 및 처벌기관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자의적인 요소들이 제거되었고 내부 규정, 계층, 통제 및 감독 메커니즘이 부과되었습니다. 힘러는 정권의 적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변형 과정에 종속시키려 했습니다. 복종은 단순히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구타 감시 및 지속적인 굴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의지가 꺾인 채 나오거나 시스템의 유용한 부품으로 변모했습니다. 수용소는 확장되고 전문화되었습니다. 다오는 운영 방식과 구조 모두에서 모델이 되었습니다.
SS의 가장 헌신적인 구성원들 중에서 경비원들이 모집되었고 교대 근무 내부 징계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모든 즉흥적인 행동이 금지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기록되어야 했고 모든 처벌은 정당화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통제 모델은 일반 교도소 시스템에도 확대되었습니다. 히물러는 교도소를 개혁하고 인력 선발에 정치적 기준을 도입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에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예방 조치를 적용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을 처벌하기보다는 모든 형태의 일탈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예방이라는 이 사상은 새로운 접근 방식의 초석 중 하나였습니다. 미래의 행동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정식 재판 없이 개인을 투옥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호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경찰을 재판관이자 당사자로 만들었고 형법과 정치적 감시 사이의 분리를 해체했습니다. 법은 더 이상 한계가 아니라 억압기구의 손에 있는 유연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히물러는 이러한 새로운 지침의 적용을 직접 감독하고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절대 복종의 숭배가 추진되었습니다. SS 대원들을 위한 행동 지침서, 충성 코드, 히틀러에게 바치는 개인적인 맹세,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규약이 마련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직무에서 무엇을 하는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고 누구와 집을 공유하며 무엇을 읽고 여가 시간을 무엇에 보내는지도 중요했습니다. 상호 감시가 장려되었습니다. 각 대원은 동료를 관찰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일탈에 대해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상은 단순히 복종하는 병사가 아니라 총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된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관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모든 계층에 스며들었습니다. 승진은 작전상의 공로뿐만 아니라 이념적 순수성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가족 배경, 개인적인 관계, 인종적 이상에 대한 헌신 수준, 이 모든 것이 평가되었습니다. 기술 간부와 광신적인 관료들에게 둘러싸인 히물러는 승진이나 입대를 승인하기 전에 모든 파일을 읽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은 전체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파일이 수집되고 개인 프로필이 분류되었으며 지문, 이미지, 행동 보고서 및 정신평가가 보관되었습니다. 문서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서면으로 기록하려는 이러한 집착은 어떠한 결정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립적인 근거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해고하거나 징계해야 할 경우 그의 파일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각 징계 조치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엄격함의 외관은 히물러가 자신의 통제 기구를 구축한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그 시절 동안 히물러는 경찰 통제를 중앙 집권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억압, 교화 및 감시 기능을 단일한 위계 아래 통합하려고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이전에 분리되어 활동하던 단위들을 합치기 시작했다. 보안경찰과 형사경찰은 중앙사무실로 통합되었고 지역 구조는 통일된 지침에 종속되었다. 지방자치가 폐지되었고 이념적 훈련을 받은 국장들이 도입되었으며 각 행정기관에 SS 대표들이 배치되었다. 체포하거나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목표는 모든 영토에 단일한 논리를 심는 것이었다. 히물러에게 보내진 보고서는 하나씩 검토되었고 노선에서 벗어났을 때 수정되었으며 정은 처벌 또는 승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것이 각 계층이 다음 계층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방식이었고 권력의 공백이나 반대 의견을 위한 여지는 없었다. 경찰 조직의 확장은 단순히 기능의 축적이 아니라 당과 국가 사이의 구분을 지우려는 재편성이었다. 히물러는 정권의 안보가 형식적인 법률에 의존할 수 없으며 정치적 기준에 기반한 능동적인 감시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조사하거나 문화 활동을 기록하거나 서신을 검열하거나 시민단체에 잠입하는 그룹처럼 법적 제한 없이 활동하는 단위의 창설을 추진했다. 각 행동은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자들에게 특별 권한을 부여하는 모호한 법령을 통해 사후적으로 합법화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외가 규범이 되었다. 다른 정권에서 남용으로 간주되었을 것이 이제는 의무로 장려되었다. 내부 연설에서 히물러는 양심이 규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러한 전체주의적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념적 서사가 발전했다. SS는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니라 민족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명령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역사적 사명감은 교육과정, 의식, 의례 및 의무적인 독서를 통해 강화되었다. 생물학적 투쟁, 인종유전, 신성한 복종에 대해 이야기하는 텍스트가 선택되었다. 힘러는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도덕적 지침을 주는 자로 자신을 내세웠다. 그는 상징, 엄격한 제복, 휘장, 맹세로 자신을 둘러쌌으며 이 모든 것은 SS의 당보다도 우월한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통제 구조에 적용된 그 동일한 신념의 논리는 수용소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내부 보고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반영해야 했습니다. 힘러는 얼마나 많은 수감자들이 행동을 변화시켰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 가능한 요소로 간주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보타주 시도가 예방되었는지, 그리고 각 집단의 신체적 생산성이 어떠했는지 알기를 요구했습니다. 처벌지향적인 이러한 생산성 사고방식은 모든 신체를 기능적인 부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복종하고 성과를 내고 길들여질 수 있다면 쓸모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기술, 배경, 그리고 재통합 가능성 수준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수용소는 더 이상 임시적인 공간이 아니라 변형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논리는 SS 조직의 내부 생활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결혼은 평가되었고 커플은 선발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자녀는 우생학적 프로젝트의 일부로 등록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은 이상적인 인종을 번식시키고 자녀를 순수성의 가치로 교육하며 어떠한 개인적인 일탈도 피하도록 기대되었습니다. SS 조직은 단순히 지휘 구조가 아니라 자체적인 규범, 내부 체제, 그리고 순수성 척도를 가진 완전한 이데올로기 공동체였습니다. 힘러는 부하 직원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에 개입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치료를 제안했으며 심지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가족 관계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었습니다. 내부 정화 개념은 외부의 적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직 자체 내에서도 끊임없는 숙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떠한 의심의 신호, 어떠한 약점의 표현, 비동맹 환경과의 어떠한 접촉이라도 조사의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장교들은 정기적으로 평가받고 충성도 시험을 거쳤으며 개인 감사에 노출되었습니다. 승진은 연공 서열이나 효율성뿐만 아니라 조직 내 도덕적 평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각 개인이 이전 사람보다 더 충성스럽고 더 헌신적이며 더 경계심이 강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중립을 위한 공간은 없었고 이데올로기적 주도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종을 위한 경쟁 논리는 그 모델을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그 조직이 가동되면서 힘러는 그 이전에는 거의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달성했습니다. 즉, 당, 국가,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집단을 하나의 고유한 운영 구조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수용소, 내부 재판소, 이데올로기 교육, 인종정책, 그리고 수많은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했습니다. 정권 내에서 그 누구도 그처럼 광범위하면서 동시에 그처럼 눈에 띄지 않게 조율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카리스마나 군사적 능력 때문에 그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방법론 때문에 신뢰했습니다. 힘러는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논쟁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들을 실행하고 날마다 완벽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억압 시스템의 설계자이자 지탱하기 위해 박수가 필요 없고 오직 감시 기록 그리고 복종만이 필요한 지배 모델의 중심 인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했습니다. 절멸의 기술자, 전쟁과 최종 해결책. 그가 이끌던 재정착 사무국은 국가와 평행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식별, 선정, 운송, 배치 및 감시의 각 단계별 담당 요원들이 있었다. 이는 통합이 아니라 대체였다. 내부 지침에서 그는 사람들을 단순히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전 문화의 흔적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대인들은 힘러에 의해 억제되고 고립되어야 할 영구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우치, 바르샤바 및 기타 도시 중심지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감독했다. 그는 지역을 폐쇄하고 벽을 세우고 물과 식량 접근을 제한하며 내부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통계, 지도, 약도 및 폐쇄 일정을 요구하며 행정적인 언어로 이를 수행했다. 그의 관심사는 인도주의적이라기보다는 물류 및 위생에 관한 것이었다. 게토는 더 큰 결정을 기다리는 인구 보관소 역할을 해야 했다. 동부 전선이 확장됨에 따라 힘러는 특수부대인 아인자 츠그루펜을 병력 뒤에 보냈다. 이 부대들은 자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정확한 명령을 받고 각 처형을 보고했다. 그들의 기능은 그의 기준에 따라 인종적, 이념적 위험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고립시키고 제거하는 것이었다. 힘러는 숫자, 이름 및 장소가 포함된 상세한 보고서를 받았다. 그는 그들의 방법을 승인하고 결과를 검증했으며 희생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결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내부 연설에서 그는 이 부대들의 효율성과 희생정신을 칭찬했다. 학살을 강화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명령은 즉흥적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계획과 구조를 가지고 주어졌다. 힘러는 가스트럭 사용, 시설 개조 및 집단 매장지 생성을 승인했다. 그는 일부 지역을 직접 방문했는데 범죄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기록에서 그는 이러한 행위를 특수작전이라고 불렀으며 그의 주된 관심사는 정권의 사기나 외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유출을 피하는 것이었다. 다음 단계는 더욱 산업화된 시스템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힘러는 처형이 더 빠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체될 영구적인 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승인했다. 아우슈비츠와 같은 장소의 선택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철도 접근성, 지리적 고립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 전략적 장소였다. 그는 SS가 군사적 또는 민간의 간섭 없이 직접 관리를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매일 보고서를 요구했고 마치 공장처럼 그들의 성과를 평가했다. 초기 단계에서 그는 계획을 검토하고 인력을 배정하고 예산을 확인했다. 그는 일반적인 관리를 위임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부하들을 프로젝트의 최전선에 두었다. 그는 가스실 확장, 화장터 건설 및 같은 단지 내에서 노예 노동 조직을 명령했다. 힘러에게 수용소는 단순히 제거의 장소가 아니라 생산, 재교육 및 처벌의 공간이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동일한 모델 아래에 있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그는 게토, 철도역, 경유 수용소 및 절멸센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 이는 개별적인 작전이 아니라 폐쇄된 순환 시스템이었다. 각 열차, 각 명단, 각 인간 화물은 정해진 패턴을 따랐다. 그는 각 계층이 책임을 져야 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 시스템을 통제했다. 그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프를 요구하고 수치를 비교하며 강제 이송 속도가 느려질 때 해결책을 요구했다. 내부 보고서에서 그는 청산, 재배치 또는 특수 과정에 대해 언급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힘러는 균열을 만들지 않고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모호한 언어 사용을 장려했다. 어떤 장교가 의문을 표명하면 그는 논의 없이 그를 교체했다. 그는 주도성보다 복종과 신중함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의 관리 모델은 혁신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령에 대한 엄격한 실행을 보상했다. 1942년에 말살이 최종적인 방법이 될 것이 분명해졌을 때 힘러는 결정을 더욱 중앙 집권화했습니다. 그는 점령지에서 민간 총독들의 활동 범위를 제한했고 자원을 SS에 종속시켰으며 기차가 예정된 정시성에 따라 운행되도록 운송망을 강화했습니다. 물류 문제가 발생하면 그는 새로운 건설이나 자원 재분배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지연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절멸 수용소는 또한 강제 노동에 대한 그의 생각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을 그들의 힘이 닿는 한계까지 고용하는 것을 담당하는 부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기업과의 계약을 감독하고 생산 속도를 정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본보기적인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는 경제적 유용성과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동시에 달성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모델에서 구금된 사람의 가치는 오직 즉각적인 생산 능력으로만 측정되었고 영구적인 체류나 장기 생존의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때 힘러는 어떠한 공개적인 노출도 피했지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시연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모호한 보고서나 즉석에서 만들어진 장면을 원하지 않았고 사령관들에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순환 숫자, 징계 규약, 노예 노동의 진화 및 효율성 수준. 그는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운영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각적 청결, 보고서의 정시성, 그리고 물류 실패나 규정 위반이 감지되었을 때 즉각적인 제재 적용을 고집했습니다. 모든 측면은 그 자신이 사무실에서 지시했던 모델을 따라야 했습니다. SS 장교들 앞에서 한 그의 연설에서 그는 그 임무를 감정적 냉정함을 요구하는 역사적 사명으로 정당화했으며 부하의 가치는 연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없이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서사는 교리 훈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힘러는 처형, 치클론 B 사용, 경사로에서의 선별, 그리고 시체 관리에 대한 프로토콜을 설정하는 내부 매뉴얼 작성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모든 것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부수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점령에 대한 보고서에서 힘러는 제거된 유대인들의 상세한 통계, 보조 수용소의 조직, 그리고 식민지와의 진행 상황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인구 제거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토의 완전한 변형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SS에 감독해 독일 가족들이 정착할 모범 마을 건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토지를 분배하고 자원을 할당했으며 계획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관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용소에 수감자들이 축적되자 재조직이 필요했습니다. 힘러는 시설 확장, 새로운 화장터 건설, 그리고 과정 가속화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소각의 이중교대, 작업의 기계화, 그리고 재료 재활용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수용소의 내부 계층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카포들은 유용성, 충성도, 그리고 효율성 기준에 따라 선발되었습니다. 이는 군사 자원을 분산시키지 않고 절대적인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힘러는 회수와 시설 설계 책임 기술자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예산을 승인하고 계획을 승인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감독했습니다. 지연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전체적인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내부 철도 노선, 가스실 접근로, 변경 배치도는 그가 직접 승인한 계획을 따랐습니다. 그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진 보고서, 평면도, 인적 흐름 시뮬레이션을 요구했습니다. 경사로에서의 선별은 그의 명령에 따라 제도화되었습니다. 열차는 도착 즉시 평가되었고 추방자들은 나이, 건강, 신체 능력 기준에 따라 즉시 분리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은 즉시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힘러는 그것을 직접 볼 필요가 없었으며 데이터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작전이 얼마나 지속되어야 하는지, 교대조당 몇 명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의류가 회수되는지, 그리고 개인 물품이 어떻게 재사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약탈 또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힘러는 재무부 및 제국기관들과 협력하여 희생자들의 치금, 보석, 외화 및 개인 물품을 처리했습니다. 창고 재고 목록, 분배 시스템이 조직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잃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물품들을 베를린으로 운송하는 것을 감독할 장교들을 배정했으며 각 배치는 검증 가능한 문서와 함께 이동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도 수용소가 늘어났습니다. 소비보르, 벨제츠, 트레블린카, 마이다네크. 각 수용소는 공통된 논리를 따랐지만 지형에 맞춰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힘러는 위치, 재료, 인력 및 방법에 대한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그는 집행자들의 심리적 피로를 막기 위해 순환 근무를 명령했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표창식을 제정했습니다. 절멸은 즉흥적이지 않았고 그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국가정책으로 관리되었습니다. 1943년에 소비보르와 다른 운영 중인 수용소를 검사했을 때 힘러는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도착역의 상태, 변경의 배치, 선별 과정의 속도를 점검하며 기술적인 이유로 인한 중단이나 지연이 없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결함을 발견한 구역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가장 빠른 방법들을 다른 유사한 센터에 적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지형 조건, 질병 발생 또는 과도한 수감자들은 운영을 늦출 유효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그는 수송의 어려움, 사보타주, 그리고 유격대 공격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계속 작동시키기 위해 노력을 배가했습니다. 그는 철도 선로 수리, 대체 열차 사용, 그리고 자원의 더 신속한 분배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실행 능력에 따라 인적 화물을 재분배하기 위해 수용소들 간의 연결을 설정했습니다. 그는 지연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들은 절멸의 흐름을 유지하도록 압박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노예 노동과 관련된 기업들의 확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토지를 할당하고 부속 수용소들의 기능을 재조직했으며 제국 공장들과 인력 공급을 조정했습니다. 계약에는 인력 소모, 보충 시간, 사망 시 책임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SS는 단순한 인력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상, 지급, 인프라, 그리고 자신들의 규범에 대한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점령된 영토에서 힘넣는 협력, 사보타주 또는 예방 조치라는 구실로 전체 공동체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온전한 마을들의 학살은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숙청 행위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보고서들은 단 하루 만에 남자, 여자, 어린이들이 제거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관총, 화염방사기가 사용되거나 단순히 집들이 불태워졌습니다. 힘러는 이러한 행위들이 기록되되 내부적 반발을 피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그가 구축한 시스템은 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법을 조정하고 혁신을 도입하며 어떠한 저항에도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장교들에 대한 감시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의심의 징후를 보이면 교체되거나 전출되었습니다. 복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부과된 논리에 대한 완전한 충성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총통의 배신자, 최후의 야망과 비밀 협상. 1944년 7월 히틀러 암살 시도 이후 몇 달 동안 힘러는 다른 사람들이 몰락하는 동안 정권의 결속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략은 권력층 내부에서도 불신을 받았습니다. 암살 시도에 대한 그의 모호한 반응은 의심을 샀고 그는 후속 조사와 관련된 자들의 탄압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사 부문과의 그의 친밀함은 무조건적인 충성이라는 그의 이미지를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총통의 주변 환경에서 쉽게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르틴 보르만은 히틀러의 즉각적인 주변 환경에서 그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힘러를 주요 결정에서 점점 더 밀어내고 그가 이전에 권위를 가지고 군림했던 실제 정치 채널로부터 점진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러는 내치 전선 및 총동원과 관련된 새로운 직무를 맡기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 돌격대 폴크스툼으로 알려진 민병대 지휘와 내무부 업무에 대한 더 가시적인 참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한은 그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다른 국가 및 군사 구조와 충돌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는 히틀러 앞에서 자신의 유용성을 끊임없이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모든 전선에서 심화되는 혼돈 속에서 조직적 비전을 가진 유일한 인물로 자신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특히 소련군의 공세가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돌이킬 수 없이 징역하기 시작했을 때 이는 모든 결정 단계에 개입해야 할 그의 절박함을 증가시켰지만 새로운 지배적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전에 질서와 규율의 화신으로 제시되었던 그의 공개적 이미지는 더 이상 약속을 믿지 않는 대중의 눈앞에서 영향력을 잃어갔습니다. 그가 SS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 네트워크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전략적 군사 결정에서 무시되기 시작했고 이는 급격한 쇠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힘러는 제국의 적들과 접촉하기 위한 은밀한 채널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뢰하는 사절들을 통해 간접적인 이니셔티브를 승인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스웨덴 정보국이나 특정 중립 대표들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구하거나 심지어 잠재적인 과도 정부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협상 가능성을 열려는 시도였으며 이는 정권이 계속해서 선포하던 총체적 저항이라는 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봄 연합군이 이미 독일 영토 내에 진입하여 붕괴가 명백해지자 힘러는 스웨덴 적십자 부회장 베르나도테 백작과 같은 중개인들을 통해 접촉을 강화했고 그에게 서방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힘러는 부분적인 항복을 용이하게 하거나 새로운 정치적 균형해 유럽 재건에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국가사회주의 이념은 없지만 공산주의의 징역을 막으려는 목표를 가진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연합군에 의해 전적으로 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히틀러의 최측근을 통해 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이는 히틀러와의 최종적인 결별을 촉발했습니다. 이 결별은 힘러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를 사실상 자신이 옹호하기로 맹세했던 대의명분과는 무관한 이익을 위한 배신자로 만드는 단호한 명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해임된 후 힘러는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독자적으로 행동하려 했고 개인적인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 SS 구조 내에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권력 채널은 더 이상 그의 명령에 응답하지 않았고 그의 대화 상대들은 히틀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알고 그와 연루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일부 부하들은 습관적으로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작전을 수행했지만 SS 본부와 이전에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모든 집단에서 그의 정치적 고립은 명백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정권의 붕괴가 모든 전선에서 가속화되는 동안 통제에 대한 환상을 유지하려는 듯이 실질적인 지원 없이 즉흥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의 배신이 알려지자 히틀러는 즉각적인 해임을 명령했고 모든 직함을 박탈하고 육군 및 SS 부대원들과의 모든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힘러는 수년간 통제해왔던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계속 이동했지만 이전에 그에게 복종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고 그의 움직임과 연관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해임에 대한 문서들이 제국의 마지막 부대들 사이에서 유포되는 동안 중간 지휘관들과 다시 연락을 취하려는 그의 시도는 무시되거나 회피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이동을 제한하고 자신의 해임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한 부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골집이나 소규모 시설에 숨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살 그리고 마지막 침묵. 베를린이 영이 나는 해골로 변하고 정권의 잔해들이 독일 전역에 흩어졌을 때 하인리히 힘러는 자신의 직위를 버리고 잔해들 사이에 섞여들었다. 그는 10년 이상 축적했던 권력 없이 말이다. 그는 평범한 사병으로 변장하고 둥근 안경과 위조된 신분증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그 신분증에는 그가 하인리히 히칭거 하사라고 적혀 있었다. 부상 위에 임시로 만든 붕대를 두르고 이전 계급을 나타내는 휘장은 없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로트만과 마호도 함께였는데 그들도 변장한 채 체포될까봐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들판과 마을을 가로지르며 검문소를 피하고 연합군에 점령해 안전한 곳을 찾았다. 협상할지 사라질지 아니면 단순히 살아남을지 불확실한 상태였다. 며칠 동안 그들은 난민들, 풀려난 포로들, 흩어진 군대 잔해들 사이에서 시골길을 따라 나아갔다. 도시를 피하고 마구간이나 폐허에서 잠을 자며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했다. 그들의 서류는 의심스러웠고 그들의 행동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5월 20일 일 브레머 포에르대 근처에서 영국 제8군 순찰대가 그들을 멈춰 세우고 고위 장교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사했다. 겉보기에는 의심스럽지 않았지만 그 일행의 회피적인 태도, 서류 검사를 거부한 것, 그리고 초기 신문에서의 초조함이 그들의 구금을 초래했다. 그들은 임시구금 센터인 베스터팀케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영국군은 더 엄격한 조사를 시작했다. 신체 수색 중 힘러의 옷 속에서 천에 쌓인 작은 병이 발견되었는데 그의 입안은 검사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동반자들과 함께 리네부르크로 이송되어 영국 방첩 요원들의 더 심층적인 신문을 받았다. 신문 전 정기적인 건강 검진 중에 힘러는 갑자기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혀 장교들을 당황하게 했다. 확인할 시간도 없이 그는 정확한 움직임으로 어금니 사이에 숨겨진 캡슐을 이빨로 깨물고 주저없이 삼켰다. 장면은 즉각적이고 폭력적이었다. 그는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에 쓰러졌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고 근육은 경직되었으며 눈은 튀어나와 있었다. 영국군은 그가 어떤 물질을 삼켰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채 서투른 응급처치 조치를 취하며 필사적으로 그를 살리려 했다. 산업적인 죽음의 장치를 통제했던 힘러는 적들의 감시해 막사 바닥에서 질식하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영국 장교들의 당황한 시선 아래 죽었고 비밀을 밝히지도 범죄를 고백하지도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시신은 군의관들에 의해 검사되었고 그의 정체는 명확한 신체적 특징과 옷 속에서 발견된 개인 물품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 소식은 연합군 고위 지휘관들 사이에서 불신과 안도의 복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재판은 없었다. 신문도 없었다. 대량 학살 시스템의 설계자는 수년간 국제법의 무게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자신의 심판에서도 벗어났다. 그는 살았던 방식대로 죽었다. 모든 단계를 조종하고 심지어 자신의 마지막까지 통제했다. 영국군은 그 후 불편한 결정에 직면했다. 전 세계가 법정에서 보기를 원했던 범죄자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시신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선택지는 기각되었다. 최종적인 소멸 전략이 채택되었다. 시신은 의식 없이, 십자가 없이, 이름 없이 처리되었다. 소수의 영국 장교들만이 최종 행방을 알았고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 사실은 간략하게 기록되었고 어떤 공식 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확한 장소는 그것을 지켰던 사람들과 함께 묻힌 비밀로 남아있다. 이 폐쇄는 의도적이었습니다. 힘을 넣는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복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무덤을 갖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던 그는 도망자로 숨어 지내며 알려진 매장될 권리도 없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말이나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공공 영역에서 지우기 위해 계획된 사라짐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즉각적인 죽음의 결과는 심오했습니다. 몇 달 후에 시작될 뉘른베르크 재판은 그의 증언 없이도 범죄에 대한 그의 연루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검사들은 히물러가 결코 소리내어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 서명된 명령,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연합군의 보고서에서 그의 죽음은 제3제국의 붕괴 속 수많은 기록 중 또 하나의 기록처럼 임상적인 언어로 꾸밈없이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억압적인 기계 아래 고통받았던 이들에게는 그가 피해자들과 마주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지 않고 죽었다는 사실이 상징적인 처벌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